제가 이제 직장 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 비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내가 돈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 대신 해야 되니까 돈을 받는 거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이 고통스러운 거는 상사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한테 지시할 사람이 날 괴롭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술 먹으러 가재. 근데 너무 맛있는 술 사줘서 내가 안 괴로워.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저 요건이 다 엔드 조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과를 받고 싶다. 사과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거는 우리 법적 절차에서 가능하지 않다. 나머지 모든 내 고통은 결국 돈으로 보상받아야 돼요. 여기였지. 네.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원장님도 경험 있으시다고. 저도 당해본 적이 있죠. 어떻게 당하셨어요? 뭐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상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유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유독 싫어하셨어요. 제 경험상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를 싫어하는 상사가 진짜 딱 한 명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아무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 모범생이란 말이에요. 모범생? 우등생? 모범생?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왔는데, 누군가가 이제 내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당한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저를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저는 그 외부기인, 밖의 요건에 대해서 책임을 돌린 게 아니라 내부기인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선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걸 한번 고쳐볼까, 저걸 고쳐볼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진짜 야근하고 맨날 집에 가서도 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되게 뭔가 고통스러웠다. 저는 막 일을 싫어하거나, 사실 저는 월요병이라는 건 없거든요. 왜냐면은 일요일에도 일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특히 더 싫진 않아요. 그냥 똑같은데, 그때는 이제 월요일에 출근하는 것도 처음 느껴봤어요. 그냥 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진짜 가기 싫다. 그리고 뭐 이제 이틀 휴가 갔다 오면은 너무 우울한 거예요. 휴가가 끝나가는 시점에. 그래서 이게 뭔가 여기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사건들이 늘고 있고, 뭐 회사 분위기가 더 괴롭히는 분위기로 가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법제화되고 나서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문제라는 거를 인식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늘어나니까 사건 수가 엄청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문의도 많이 오고.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랑 가장 좀 헷갈릴 것 같은 게, 업무적으로 뭔가 푸시를 하거나 조인트를 까는 경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제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당 비율은 제가 보기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다 돌려보내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설명하기 전에 전제를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내가 돈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 대신 해야 되니까 돈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 방송 찍을 때 막 엄청 뭐 예쁜 배우나 아이돌 이렇게 와서 같이 찍으면 너희 그냥 이번 촬영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원래 좋은 거는 돈을 안 받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게 고통스럽고 일을 할 때 어쨌든 내 시간을 쓰고 하니까 돈을 받는 건데, 그거를 아예 안 느끼면서 직장을 다니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지시 종속성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용자는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 근로자는 그걸 따라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상당 부분의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저희한테 상담 주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나한테 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해요. 그거는 그냥 근로계약의 본질이에요. 그거 가지고 괴롭힘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선 왜 직장을 다니려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있죠.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중에 업무 관련성이 없애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지시가 그 수단이나 방법이 뭔가 선을 넘지 않았다면은,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있어서 쉽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업무적인 지시를 하는데 교모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보고서를 고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진짜 그냥 사소한 걸로 목적이 유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 그냥 나한테 열받아가지고 나 싫어서 빠꾸 매기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의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이 될 수도 있어요. 업무 상관없이 괴롭힌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업무와 관련된 요소가 있다고 한 지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노동청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쉽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업무 지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다. 그게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설령 거기에 이제 괴롭히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업무 관련된 지시였다고 하면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전제는 이해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첫 번째로는 저 진짜 말해요. 이거 괴롭힘 아니라고. 나한테 이거 시켜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그냥 들으세요라고 전 말해요. 그냥 지시 따르시라고. 두 번째로는 뭔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면 근데 그 입증하실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은 전 돌려보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한테 뭐라 안 해요? 뭐 보호사님이 뭐 되돌려보셔도 돼요? 저한테 돈 쓰시고 직장 괴롭힘 불인정되고 회사에서 찍히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요. 그렇게 우선 그런 전제하에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뭐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떤 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대해서 영상을 많이 찍었으니까 뭐 그 나중에 저희도 아마 정리할 것 같긴 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판례에서도 그렇고 법에서도 그렇고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우리 몇 번 찍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의 요건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공부해 오셨어요? 아 그럼요. 근데 우위가 있어야 돼요. 우위가 있어야 그죠? 돼요. 직장에서 뭔가 우위가 있어야 되죠. 또 그리고 이제 업무 실제로 막 못하게 방해도 해야 되고 업무 관련성 없는 일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정신적이고 약간 신체적인 피해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이제 진짜네? 우위성이 있어야 돼요.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 간에 단순히 동등한 위치에서 아니면은 내 부하 직원이 날 무시해요. 는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안 돼요. 직장 내 괴롭힘이 고통스러운 거는 상사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한테 지시할 사람이 날 괴롭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한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날 괴롭히면은 사실 알바노잖아요. 약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위성이 요건이고. 이런 거 어때요? 약간 후배들 단체로 막 저를 개무시해요. 그거는 이제 심화 과정인데. 심하죠? 진짜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군대에서도, 물론 저는 법무관을 했지만 군대에서도 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근데 사건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군대에서 설령 병장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어리숙하고 약간 그런 친구들은 후임들이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우위성이라는 게 꼭 직급에서 아니면은 단순히 그 나이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해요. 설령 동등한 직급이라고 할지라도 저쪽이 다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다수나 아니면 그 직장 내에서 관계에 따라서 우위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법원이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위성 인정된 사례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보통 우위성은 직급에서 나온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 고통스러운 거, 업무 지시로 고통스러운 거는 근로계약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없는 행동으로 괴로워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서, 이런 괴롭힘 행위로 해서 근로환경이 악화돼야 돼요. 이 요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는 거고, 충족이 안 된다면은 그냥 힘든 거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다 엔드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3개 중에 2개밖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2개만 되는 경우? 2개만 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뭔가 매치가 안 될걸요? 우위성을 이용해서 업무 관련성 없는 일을 시켰어요. 좀 내가 근데 안 괴로워. 상사가 술 먹으러 가재요. 근데 너무 맛있는 술 사줘서 내가 안 괴로워.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면 뭐 1번, 3번. 우위성을 이용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일을 빡세게 시켜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고쳐오래. 고통스럽죠? 직장의 괴롭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2번, 3번도 마찬가지죠. 업무 관련성 없는데 뭐 내가 근로 환경도 힘들어요. 직장 동료랑 사이가 안 좋아. 저 사람이 나한테 보면 자꾸 틱틱대. 근데 내 상사가 아니에요. 나랑 얘랑 사이가 안 좋은 거지.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요건이 다 엔드 조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위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직급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급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사례들을 볼게요. 어떤 거가 있었냐면 직장 상사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 아마 모르겠어요. 보통 술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안 들어가고 술 마시는 분들은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퉁치는 거 아니에요? 뭐 비납적인 결론.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아니면 이제 집에 아무도 없거나 기러기 아빠거나 놀 사람 없으니까, 친구들은 다 이제 가정 있고 이러니까, 이러면 이제 부하 직원들 데리고서 막 술 마시러 간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싫어. 그것도 싫은데 닥달을 하는 거예요. 또 웃긴 게 부장 정도 된다고 쳐봐요. 자기가 회식하자고 하면은 평사원들이 이제 싫어하니까 어디 과장 불러가지고선 야 회식하자고 애들 데리고 오라고 뭐라고 닥달을 하는 거죠. 왜 회식 날짜 안 잡냐? 그러면 이제 또 애들이 뭐 이렇게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잡으라고 하지 않았냐? 닥달을 하고 심지어 회식비까지 걷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와, 부서회비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막 농담으로는 자기들이 버는 돈의 30%가 지금 상사 회식비로 나가는 것 같다, 그런 농담도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요건 다 충족되지 않아요? 직장 내 우위를 가지고 업무와 관련 없는 술, 회식,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됐어요. 두 번째 사례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임원이에요. 임원이고 고위직인데 비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잡일이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사람마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잡일이어도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잡일이라면 저는 뭐 수용 가능할 수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완전 갈리고 저 욕먹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6시에 미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일하다가 커피를 쏟아서 와이셔츠가 얼룩이진 거예요. 그거 입고 미팅 못 가잖아요. 이제 그 부하 직원한테 카드 주고 와이셔츠 하나 사와라, 아니면 집에 가서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변호사님 건물에 유니클로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아이, 가지고 열매 못하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부하 직원이 말때 그러거든. 그분의 시급과 내 시급을 비교하면은 저게 훨씬 비싸다. 내가 시간 쓰는 게 훨씬 회사 측면에서 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회사 측면에서는 크게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 의견이었던 거고, 물론 아마 대부분 사람들 싫어할 거예요. 그런 거 시키면은.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걸 시키는 거예요. 뭐 자기네 집에 이제 옥수수 밭이 있는데 옥수수 따오라고. 노비처럼 부린 거죠. 피고용자가 아니라 내 농로 이렇게 부린 거예요. 뭐 옥수수 밭 따와라. 근데 옥수수 한 박스는 너 가져라. 부모님 보내드려라.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자가 그게 마음에 들어. 옥수수가 너무 좋아서 따오라고 하는데 부모님 들으면 좋아야지 이러면 3번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근데 싫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주말에도 주말에 나와서 우리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1, 2, 3번이 다 충족되죠.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관련된 것들은 애매하고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라는데 보고서를 갖다 줬는데 계속 반려를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때문에 반려가 됐고, 이번에는 뭐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려가 됐고, 그래서 5번인가 반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제가 나 싫어해서 일부러 나 진짜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트집 잡는 거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높은 확률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5번씩 반려할 거면은 제 생각에는 알려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미리미리 주의해서 다 돌려달라고 하면은 반려가 왔다 갔다가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런 상사들은 보고 이거 하나 고쳐, 다시 해와. 또 보다가 이건 통과했는데 다음 거 이거 고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끝도 없거든요. 제가 딱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처음 가니까 뭐 대소문자 가지고 뭐라고. 중요한 내용은 안 보고 대소문자예요. 대소문자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지금 그거 하려고 내가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 변호사도 이제 조사도 중요하고 용어도 이렇게 통일 안 되면 싫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이 뭐 입장이 달랐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케바케거든요. 진짜로 계속 이상하게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사가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을 뿐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할게라든가 가르쳐가지고선 사람을 만든다든가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이거 싫으니까 다시 해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업무 지시권의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대 요건이 있어야 되고, 특히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요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업무 지시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왜냐면은 근로계약의 본질은 내가 하기 싫은 지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게 들어가 있다. 그걸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회사 회식 말고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회식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가기는 싫지만 클라이언트가 있으니까 중요한 자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로자 개인이 영업직도 또 자기 영업 실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야겠다도 있는 건데, 만약에 그 회식을 안 갔는데 이렇게 중요한 클라이언트인데 그 회식을 안 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죠. 변호사님과의 회식. 좋아해 회식?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가도 돼.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요건들이 있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직장 내 괴롭힘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무 환경이 모든 곳이 좋지 않고 특히 영세한 곳들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 건수가 엄청 늘고 있어요. 보니까 2020년에 5,800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한 12,000건으로 거의 2배가 넘게 늘었어요. 근데 신고 건수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신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신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참아요. 이게 왜 참게 되냐, 제대로 문제 삼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건데,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의 우위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군대에서 우위성을 거역한다는 게 인간의 본능상 쉽지 않아요. 직장 상사도 그렇고 뭐 군대에서의 선임도 그렇고, 이 직장이나 군대라는 관계를 떼고 보면 남이거든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은 그 나한테 뭐라고 하면 미친놈이야? 라고 하고 끝내면 되는 관계인데, 회사에서의 관계든지 군대에서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는 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오늘 길거리에 마주쳐서 한 번 나한테 시비 건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봐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더 고통스럽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또 신고하기가 어려워요. 신고해도 내일 출근하면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설령 신고가 잘못되면은 나한테 엄청난 원한을 가진 상사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커리어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깨도 막 좁고 이러면 더더욱. 어깨도 좁고 커리어 측면에서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직장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 앞으로 이제 뭔가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이 업계에서 뭔가 인정받고 싶은데 이런 오점을 남기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런 요건들 때문에 직장의 괴롭힘 신고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누가 판단해요?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판단해요. 조사의 의무 주체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나아질까? 우리 사장님이 내 편을 들까? 우리 부장님 편을 들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큰 기업이랑 작은 기업이랑도 차이가 있는데 진짜 대기업들은 사실 영업 3부 부장이 직원을 괴롭혀요. 이걸 감사하는 인사팀이나 뭐 윤리 강령실 뭐 이런 사실 이렇게 큰 회사들은 이 부장이랑 여기랑 아예 독립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진짜 크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완전 타인이고 그리고 찍어 누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김 부장님 여기 근무하고 계시고 저기 인사팀장 근무하고 있는 요 사무실에 있는 요런 데라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 친구인데 입사 동기고 뭐 입사 선후배고 이런데 되겠어요 그게? 알고 보면 여기 뭐 친척이야. 이런 가족 경영 기업이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래서 한 신고 비율이 1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건 항상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버틸 수만은 없잖아요. 실제로 직장 괴롭힘을 당해서 그 고통이 목숨을 잃게까지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못 버텨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법 쪽에도 유명한 뭐 사건들이 있었고 김홍영 검사님이나 이런 일들도 있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상캐스터 분도 계셨고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게 유일한 원인일지 뭐 이제 우울증까지 겹쳐서 복합적인 원인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그래서 산재 사유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결국엔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뭐 사실 개인적인 판단인 건데 내가 어느 순간 1, 2, 3, 4번 ABCD를 다 고려하더라도 난 안 되겠다. 난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겠다. 내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고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게 낫다 싶을 때는 아니면 나는 이 회사는 도저히 나는 못 다니겠다. 난 이제 안 되고 어차피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저 가해자들한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쨌든 간에 그런 대응 방법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조사의 의무 주체는 회사예요. 회사 사용자.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조사를 제대로 안 한 사용자가 안 하면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을 때 무조건 조사하는 의무가 있어요.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법에는 그걸 정해놓진 않았어요. 뭐 직속 상사한테 신고할 수도 있고 인사부서든 뭐 감사부서든 어쨌든 간에 회사에 신고를 해서 사용자가 그걸 인지했다면 사용자는 조사 의무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조사 자체를 시작조차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뭉개는 거예요. 나 이거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조사를 안 하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노동청 진정을 해야 돼요. 노동청 진정은 어떨 때 하냐? 첫 번째는 회사가 조사를 안 할 때.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은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인 걸 판단하기 이전에 회사한테 조사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자기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진정 넣었는데 회사로 다시 돌려보냈어. 이게 말이 돼요라고 하는데 법이 원래 기본적으로 조사 의무자를 회사로 놓고 있어요. 두 번째는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이상한 거예요. 결과를 뭉개. 그럴 때는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애초부터 괴롭힘 당사자가 괴롭힘을 한 가해자가 대표님이다. 조사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애초에 대표자가 괴롭힘을 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노동청이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정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신고 접수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뭐 기간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나요? 한 달 이상 동안 뭐 피드백이 없다라든지 뭐. 법적인 기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한 몇 주만 지나도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회사에 알렸는데 아무런 게 없다. 아무런 게 없다는 건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고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이 회사한테 연락해서 이런 거 괴롭힘 신고 들어왔는데 조사했냐? 했으면 한 결과를 보내라. 아니면 안 했다고 하면 이제 해라라고 하게 되겠죠. 조사를 했다는 거 입증 책임은 회사한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신고를 하면 원래는 법에 뭐가 돼 있냐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 보호 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부장님이 날 괴롭혀서 힘들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너 떨어져야 됐네 하면서 너가 저기 지방으로 발령 가.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걱정하시냐면은 근데 법적인 얘기랑 현실적인 얘기는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 찍히지 않냐, 소문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법에서는 우선 막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한테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어디로 뭔가 발령 보내버리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된 조항에서 유일하게 처벌 조항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직장내 괴롭힘에서 이제 그를 조사했거나 관련자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비밀을 유지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또 처분이 나오게 돼요. 이런 보호장치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변호사가 장담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살인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살인죄를 막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법에 이렇게 보호장치 마련해 놓은 거랑 현실에서 그게 정말로 강력한 보호장치로 작동을 하냐는 좀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노동청에서는 결국에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과태료를 매겨요. 과태료를. 회사 내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하면은 징계에 착수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시정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조사가 잘 진행이 안 됐다고 하거나 그런 경우 이제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조사를 잘 안 하면 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이거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맞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주기도 해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누구누구가 무슨 짓을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라는 사실 인정이 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법원에서는 그 행위 자체로 민사상 불법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자 형사 범죄인 경우들이 있어요. 모욕, 폭행, 명예훼손, 성범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다 해당하면서도 형사 범죄죠. 이때는 형사고소도 같이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왜요?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형사 고소도 결국엔 형사 유죄가 나오면은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게 안 됐다고 치면은 다시 민사로 가죠. 이런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객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우리 법에서 진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행동을 강제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수라고 쳐봐요. 공연하기로 나랑 계약을 했어. 근데 공연을 갑자기 이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판결이 몇 월 며칠에 공연해라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거는 행동을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고객분들이 뭘 원하냐면 와가지고선 사과를 받고 싶다. 사과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과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형을 시킨다고 해도 이 당사자가 사과를 안 하면은 사과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원하시는 거는 우리 법적 절차에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 뭐가 그나마 가능하냐면은 형사소송, 형사처벌,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내 고통은 결국 돈으로, 법적인 용어는 전보,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받아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이다. 합의 이렇게 해가지고 반성문 써내라. 그거는 이제 그 당사자의 의사가 있는 거죠. 형사 고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 민사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아니 민사 소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 사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제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금이 많이 나오면 저한테 사과를 할까요? 몰라요.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라 나 같으면 사과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떨지를 저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해드려요. 글쎄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물어보면은 대답 못 해드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건 다 원칙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그럼 돈이 대체 얼마 나오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얼마 안 나온다. 그걸 전제하에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직원 둘이서 이제 말다툼을 했는데 상사가 뭐 한쪽을 더 편애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시킨 거예요. 업무하는 중에 말다툼을 해서 뭐 죄송합니다. 130명 앞에서. 얼마나 그 당사자가 치욕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형사범죄이기도 해요. 강요죄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강제로 시키는 거. 형사처벌도 받게 됐죠. 근데 이때 이건 위자료가 얼마나 왔냐. 회사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는 괴롭힘을 가해자가 한 거고. 그래서 회사 700, 가해자 500, 그리고 병원 치료비 500. 근데 치료비는 사실 진짜로 든 돈이거든요. 내가 쓴 돈을 받는 거라서 결국에는 뭐 그러면 실제로 뭐 위자료 쪽으로 받은 거는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거 좀 큰 건이었는데 새마을금고나 이런 금고에서 그런 거는 이제 지점마다 이사장이 있거든요. 물론 본부에서 감사도 나오고 하지만 이사장들 권력이 진짜 막강해요. 거의 그 하나하나가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도 그래요. 밥하라고 시키고 설거지 시킨 거예요. 아이 설마. 아니에요. 진짜 신입 여직원한테 그런 거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 한다고 했더니 괴롭힌 거죠. 이사장만 괴롭힌 게 아닌 거죠. 뭐 그 윗사람들은 나도 이거 했던 건데 너 왜 안 하냐. 그래서 20대 초반 여직원을 괴롭혀가지고선 이거는 이제 쭈루룩, 그래서 이사장 800만 원, 그 밑에 직원 500만 원, 그 다음 말단 200만 원 이렇게 나왔고, 근데 별도로 뭐 합의금을 받았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은 이제 금고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안 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퇴직, 합의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변호사 비용 고려했을 때 뭐 이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냐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이랑 그냥 퉁치고 끝낼 수도 있고,
똔똔일 수도 있고. 근데도 어때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오시는 분들 보면. 돈이 목적이 아니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까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았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분들은 주로 내가 막 돈 더 쓰는 거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손해배상금 받아서 변호사 비용 제하고 조금이라도 그냥 남는다고 하면은 나 이거 하고 싶다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보통은 그 사람에 대한 너무 속상했던 감정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정, 우선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해행위를 했다는 게 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금이라도 받는 게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하잖아요. 이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법원이 이 사실관계를 무조건 믿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증거가 되겠죠. 조사 결과가.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 뭐 이제 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노동청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조사 뭐 내부의 감사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치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민사소송에서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 사람이 피해를 입증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다 찾아서 판단을 해서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노동청이 봐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봐주는 경우에는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관계를 타인이 조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훨씬 증거를 모을 때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직장 동료들의 증언이 이제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증언은 언제 주로 나오냐면은 가해자가 모두의 빌런인 경우에 증언들이 잘 나와요. 왜냐면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 저희구나. 네, 나한테만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직장 동료들이 보기엔 아 고맙다, 총대매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도 당한 것들 증언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회사에서 입지가 공고해요. 나만 괴롭힌 거야. 다른 사람들 잘해줘. 이런 경우는 증언 모으기 힘들겠죠. 뭐 그런 경우는 녹음을 해야죠. 녹음이나 메시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단발성인 직장 내 괴롭힘은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적이거든요. 지속적인 거는 이제 알잖아요. 아, 또 깨지겠구나. 또 나한테 지랄하겠네. 이럴 때는 이제 녹음하기가 쉽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당했었는데, 지금 당했는데 갑자기 이제 크게 한 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참으시라고. 증거를 더 모아라. 이거 하나 가지고선 입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또 괴롭힐 거고 이제 앞으로는 녹음을 해라.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상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모으면 좋겠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조언을 드리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하세요. 일기를 써도 좋고 아니면 이제 블로그 같은 데서 이게 시간이 남는 거 있잖아요. 시간 기록이 남는 거 자체적으로 일기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꾸며낸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일관적으로 있고 다른 그 정황 증거들이랑 일치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신빙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 고통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 고통에 대한 그 조치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피해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러면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가 힘들다 이런 기록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럼 보통 진료 기록에 작성되거든요. 당연히 그건 내 입장에서 나온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내가 그때 그렇게 인지를 했다는 거가 입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증거를 잘 모아 놓으신 다음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회사에 신고를 하시고 회사에 신고가 안 된다면은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고 그걸 기다리면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그 기록이 나오게 되면은 민사소송 청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행위들 중에서 형사 범죄들이 있다고 하면은 형사 고소는 또 따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모아서 손해배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은 그냥 참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그냥 돌려버린다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될 법한 거는 찾아보거든요. 찾아보고 이거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랑 또 별개로 이 회사가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거다.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고통스럽다고 이러면 그때는 그냥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든지 다 이직을 고려하시든지 아니면은 너무 안 맞다 싶으면은 퇴사를 하고 쉬시든지 그런 걸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장생활 너무 괴롭히면 사실 삶이 잘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조금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